뉴욕 증시가 제조업 경기 지표 둔화에도 하락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M&A와 자사주 매입을 호재로 다우는 0.4%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매도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와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배럴당 76달러 선은 유지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7.1에서 8로 상승했으리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4.1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자동차 생산이 많이 줄면서 8월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11월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늦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그 전일의 보합권 혼조였었는데 다우만 빠져있는 상황에서 결국 하루 만에 다우까지 반등에 성공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0.5%가량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장하기도 전에 나왔던 제조업 지표도 별로 좋지 못했고 산업 생산이 그럭저럭 예상치에 맞는 정도로 지표에서는 커다란 호재가 없었지만 M&A와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이것의 약발이 더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그리고 하락하고 끝나버린 유럽 증시 얘기도 마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우성재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이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지금 먼저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4% 상승한 1572.73포인트, S&P 500 지수가 0.35% 상승한 1125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0.5% 상승한 2301.32포인트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 9월 들어서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하루 하락, 그리고 다시 4거래일 상승 이후에 하루 하락의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서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개선, 시장 지표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기조의 움직임을 보였던 다우 지수가 만선과 1500선의 박스권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만한 호재는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적인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M&A와 자사주 매입이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0.4%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뉴욕 제조업 경기는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산업 생산 또한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트래블러스와 마스터카드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 그리고 M&A 호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IT와 의료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본다고 했을 경우 트래블러스가 2.8%, 마스터카드가 5.3%, 그리고 5.3%의 상승을 보이면서 자사주 매입의 호재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M&A 호재의 등장에 따른 의료보험과 IT주의 강세 속에서 맥케슨이 5.4%, 테넷 헬스케어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드코 헬스 솔루션 같은 경우도 1.3%, 노벨이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꾸준히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M&A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업체 로벨 같은 경우 매각 합의 소식에 따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 업체가 M&A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의 중요한
중요한 강세장의 랠리를 이끄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표에서는 뭐 크게 호재거리 찾을 수 없었지만 M&A와 자사주 매입이 큰 힘이 됐었다. 특별히 업종별로 본다면 그것이 IT에 이어서 IT도 또 간밤에 포함이 됐었고 헬스케어 쪽, 의료보험 쪽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표가 큰 악재가 아니어서 무너지지 않았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M&A와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반등을 이끌 정도로 강한 재료였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A와 자사주 매입이 반등을 이끌 만한 강한 재료가 됐다기보다는 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다우지수 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다시금 위험성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호재가 적용되는 모습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빌미로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안정화를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투자 심리가 완화됐던 부분이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A라든가 자사주 매입 자체가 어떤 커다란 호재였다기보다는 그것이 또한 반영하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악재는 되지 못했던 지표 얘기를 먼저 해보죠. 개장 초반의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다우도 그렇고 뉴욕 증시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요즘 들어 계속해서 주춤한 제조업 지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욕 지역 쪽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에 거의 한 반토막 정도에 불과했다면서요. 예, 지금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에 4.10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8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러한 지표들이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을 경우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러한 제조업 지수가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의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을 꾸준히 나타내는 악재로서의 요인이 작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뉴욕 제조업 지수 0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확장과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 지수는 0을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확장의 국면은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 증시에서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하는데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좀 굳이 온도로 따지면 좀 미지근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표가 한 가지 더 나왔죠. 개장 전에 나온 제조업 지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미국의 8월 산업 생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갔다고는 하는데 그럭저럭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요. 그 의미까지 또 결과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 확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8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의 감소로 전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7월 산업 생산은 0.6%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또한 0.6%로 상승했었지만 하향 수정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물량이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큰 폭의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8월 수입 물가 결과도 나왔는데 뭐 조금 올랐다곤 해도 인플레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시장에서의 8월 수입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큰 폭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승치를 나타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호재로 좀 작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장 예상치가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 발표는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 움직임에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움직임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나기보다는 이러한 급격한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악재나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물가 쪽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히 주택 쪽인데 말이죠.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금 2주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전주보다도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도 궁금하지만 CNBC에서 역시 맞물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더블딥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CNBC 보도 내용까지 좀 연결해서 전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모기지 차압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같은 경우 리파이낸싱 부분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지표로 봤을 경우 재고와 가행 공급의 결과와 함께 디폴트 차압으로 인해서 향후 매물이 나오게 될 주택을 뜻하는 이른바 그림자 재고의 상을 보면 계속적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주택시장이 더블딥으로 진입했다라는 CNBC의 보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7월에 36개 주의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5월보다 2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세였던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달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주택시장이 결국은 미 증시의 약세를 이끌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정부에서 이러한 주택시장에서의 깡통주택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택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바닥권 기조 속에서의 움직임은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이유, 지금 이러한 행보장의 움직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핌코도 예견을 했었습니다. FOMC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이번 달 말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어쨌거나 연내에 FOMC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었었는데요. 그것이 또한 장에 긍정적으로 일단 영향을 줬었었죠. 그 내용들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현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연준의 예상 카드를 미리 좀 살펴봤으면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는 뭐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추가 카드 꺼내드는 시점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코멘트도 자세히 좀 다뤄주시죠. 네, 지금 루비니 교수의 언급으로 봤을 경우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11월 때 나왔을 경우 미국 경제가 이러한 국면 속에서 늦게 출발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네.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 미국 FRB가 국채 매입을 개시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25종의 국채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만기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에 있는 국채 만기인 국채를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BS와 여타 채권의 2조 54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연준 또한 경기 부양치 조치에 따른 내부의 이견 속에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국채 매입을 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채권 매입 등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반대론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갔을 경우 다시금 이러한 부분을 회복해서 나갈 경우에 시장에서의 한 단계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언급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일 FOMC 회의에서 새로운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좁지 못한 난항 속에서 11월 달까지 계속적인 조율을 한 이후 지금 11월, 12월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의 방향성 또한 전망치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연준에서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가 계속적인 하향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이런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엔달러 쪽 외환시장 뉴욕 FX 얘기를 좀 해보죠. 일본 정부가 어제 결국 6년 6개월 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엔고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때문에 한 82엔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85엔대까지 일단은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적인 개입이 예상이 되는지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간 나오토 총리가 대표로 당선된 이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던 가운데 전격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이러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발표를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어저께 같은 경우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에 약세로 전환한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의 엔화 시장에 대한 개입이 들어온 이후 큰 폭의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3천억 엔 정도의 규모의 이러한 움직임, 환율 방어의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지금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대 1조 엔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3월 이후 6년 만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달러가 85엔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시장의 개입이 더욱더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혼자의 독단적인 이러한 환율 개입이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큰 폭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일본에서의 직접적인 개입 이후 다시금 엔화 가치가 하락할 확률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경우 지금 자국 통화의 강세가 수출 경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 또한 일본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도와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엔화 강세 기조를 이끌어 나갈 만한 엔화 강세 기조를 막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 이후 다시금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엔화 강세, 지금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저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막을 수 있을 뿐 일본 홀로 하는 조치인 만큼 결국에 엔화는 다시 트렌드상 강세를 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하셨는데요. 엔화와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금값 얘기를 좀 끝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가도 유가지만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 중인데 결국 어제 사상 처음으로 1270달러 온스당 넘기더니 약간 좀 밤사이에는 조정을 보인 것 같지만 1250선 정도가 이제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4분기 140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금값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의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 0.2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온수당 1268.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달러 강세 기조가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금값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금값의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및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금값 같은 경우 계속적인 강세장을 랠리를
끌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의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갈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 증시가 계속적인 이러한 경기 부양책 등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제가 부양되고 있는 만큼 금값의 상승 랠리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간밤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금값은 굉장히 위쪽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글로벌 증시 오늘 정리는요.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우성재 연구원께서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 우리 증시는 어제 이미 종가 기준 1820을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나 사주는지가 또한 관건이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참 시원시원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뭐 기본 4천억 원대입니다. 어제도 역시 비슷한 규모. 지금 나흘 연속 쭉 싸서 한 2조 이상을 순매수해줬다고 하는데 오늘도 좀 사준다면은 규모가 비슷하다면 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거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의 호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WTI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9월 들어서 한 2조 원대의 그런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간,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나오는 한 1조 9천 원대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들을 충분히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물량들 소화를 앞서서 주가는 연중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줘서 끌고 가는 뭐 거의 유동성 장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신권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게 기관 중에서 투신권만 보면 거의 9거래일 연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뭐 한 2천억 원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거의 한 2배가량 사주고 있기 때문에 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대로 조금만 주춤한다면 투신권의 매물 크기가 더 크게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1800 올라오기 전서부터 펀드 환매 압력 전망하는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 나눴었는데 네. 앞으로 환매로 나올 만한 잠재 물량이 어느 정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건지요? 예, 일단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1800선 이상에서 약 한 28조 원, 30조 원 가까이 일단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한 8조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지수대 이상에서는 약 20조 원 정도가 대기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물량들이 지수 고점이 점점 늘어나면서 물량들도 새롭게 지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나서 네. 추석 대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그러한 환매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신 9월 이후 매매 동향을 보시겠는데요. 네.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9월 10일 이후부터 큰 폭의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 투신은 꾸준하게 9월달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근에
금리 9월달 금리를 이제 예상 외로 이제 동결을 시키면서 네. 외국인들이 채권을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매수가 주춤해지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아권에 상당히 이제 그 매력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증가를 한다 그러면 투시권의 매물은 좀 무난하게 잘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오늘의 변수는 역시, 엔화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엔달러 환율을 약 한 82엔대까지 끌어내리는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85엔대까지 일단은 올라와 봤었는데 오늘 2차적으로 더 물량을 좀 투입해서 방어를 더 해나갈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어서요. 오늘 엔고에 따른 수혜주들이 일단은 그런 보도가 맞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어제 일본에서 한 6년 만에 네. 엔화 시장에 지금 개입을 하면서 예. 엔달러가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82엔대에서 85엔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공주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 일본 정부의 단독으로 일단은 좀 개입한 성격이 짙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시장에서 더 이상 엔고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량이 한 2조 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엔고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됐던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화학 신소재, 카지노 업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규 매수하는 부분은 약간 좀 다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엔고 저지가 뭐 기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엔화만 뭐 나홀로 약세를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효과는 길게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다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애매합니다.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조선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엔고 하면 일본 관광객에 따른 그쪽 뭐 면세라든가 그런 여행 그쪽 종목들도 언뜻 떠올려지는데 말이죠. 그쪽 종목들이 조금 오늘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엔고 저지가 들어간다면 엔고 수혜주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 트렌드상 엔고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아마 길게는 엔고를 결국에는 방어를 실패라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말씀은 오늘 정도에 더 사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빠진다면은 일단 오늘 뭐 빠지는 폭이 뭐 클 거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도 약간 탄력이 둔화됐고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기존의 엔고 수혜주들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빠진다고 하면은 뭐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되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고가입니다. 네.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네. 그동안 엔고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면서 엔고 수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들이 이제 희석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친 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미 너무 비싸서 약간의 조정 갖고는 여전히 비싼 상황 때문에 일단 아직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지수 얘기를 좀 돌아가 보죠. 1800 지금 23.88. 1800 한 어제 장 중에는 27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으로 지금 STS상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1820선대 정도에는 안착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는 박스권 얘기를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박스권은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박스권이 이제 1780선에서 90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5월달 이후부터 상승폭 이후에 조정을 일정 정도 주면서
주가가 이제 계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한 200포인트 조정, 상승 후에 100포인트 정도 조정, 그 다음에 150포인트에서 한 70포인트 정도. 이런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평선과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금 조정 압력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 네. 보면 1840선, 1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선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거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60포인트 정도에서 7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생각한다고 하는 을 가정을 하시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접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재차 상승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엔고 얘기도 좀 들어봤었는데요. 엔고 수혜주에 대한 대처법은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어느 순간부터 슬슬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감하는 그야말로 이걸 주도주로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주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뭐 조선도 사실은 엔고에 따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선, 기계, 또 최근 들어서 쭉 거의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거의 되찾은 자동차, 이래저래서 중국주가 참 많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4분기에도 이 같은 중국주는 여전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우리가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고서는 국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중국 시장이 향후에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믿을 만한 그런 언덕이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도 조선과 철강, 기계, 조선기자재까지 이제 향후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등 이런 조선과 철강 그 대표주들이 네. 흐름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자동차, 화학 같은 것들이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주가 지수를 이제 부양하는 네네. 그러한 선두주로서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IT 주죠. 어제 이렇게 막 기계까지도 정말 제대로 조선과 함께 자동차와 함께도 화학도 딱히 많이 빠지지 않는 유통도 뭐 살짝씩 이제 조정이 나오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오나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 모든 세력들이 다 버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종목들도 바로 문제 IT 쪽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보면 많이 빠지는데도 역시 개인들만 IT를 많이 장 초반부터 사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봐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종가를 보면 IT는 딱히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도 역시나 동시에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언제쯤 일제히 다 올라오는 날이 옵니까? IT는 일제히 올라오는 날을 좀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산업이 일단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반등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4분기까지는 반도체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충격은 3분기에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IT주들 이제 누구나 얘기를 하면 IT 뭐 더 이상 이제 소사를 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항상 최악의 국면에서 가장 이제 터널 끝이 이제 보이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그 연초에 2월달, 3월달에 이제 그 7,400선, 7,000원대 초반대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5월달에도 바닥, 8월달과 9월달에도 7,4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국면들이 이제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들은 이제 서서히 탈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4분기가 이제 최악의 국면이라 한다면 이제 3분기 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분기 진입을 할 텐데요. 이제 서서히 IT 관련주들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기조적으로 한 2, 3년간 IT주들이 국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주도주가 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국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접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제히 IT주가 다 오르는 날은 글쎄요 보기가 일단 올해 안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 많이 빠진 언뜻 삼성 SDI를 오늘 들고 나오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빠진 종목이 IT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예. 하이닉스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 SDI도 많이 빠졌고, 예. 뭐 LG 이노텍, 뭐 삼성 전기 이런 것들도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되, 그동안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글로벌 디램 업체 중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네. 그 ROE하고 이제 PBR 그 예측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세계 그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가장 이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그 반도체 디램 가격들의 4분기까지 일단 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거쳤습니다. 네. 일단 그런 국면들이 일단 2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네. 2만 원대 초반대라고 하면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이제 4분기 이후 실적이 좀 약간 좀 부담되는 그런 국면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소프트 랜딩이 좀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그 하이닉스에 대한 그 자본금 재무 구조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이제 그 순차입금 규모가 보면 2009년, 2008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2011년까지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차입금 규모가 한 6조 원대에서 한 2조 5천 원대를 이제 상환을 하고요. 그러면 한 3조 원대로 네. 차입금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영업이익이 약간 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들은 시장인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악의 국면으로 일단은 그 DDR 3분기 평균 고정 가래 가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4분기에 디램 가격 하락의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측면들은 이미 2분기 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 4분기에 가장 큰 압력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갖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하이닉스라고 하면 IT 경기에만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자산 가치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대에 이제 불과한데요. 그 공장에 대한 그런 팹 규모가 약 18조 원 정도로 예상이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 우시 공장과 그다음 우시 후공정 합작사인 하이테크의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산 가치들이 앞으로 향후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게 네.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이 가격대는 이제 거의 바닥권이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만 원에서는 일단 올라온다고 믿고 싶은데요, 저도. 일단은 뭐 올해 이제 4분기에 충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4분기 초에 2만 원이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2만 원 선을 기준으로 잡고 어제 2만 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2만 5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2만 4천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한 뭐 20% 정도의 수익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굉장히 바듯하게 잡아놔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 2만 원이 이제 깨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9,5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거의 뭐 국민주라고 불리우는 오늘 하이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2만 원 정도가량에서 사서 2만 원 살짝 깨지면 바로 손절, 단기적으로 2만 4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반등 노려보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상장지수 펀드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1,800선을 넘어서며 상승 기조가 강화되자 공모주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코리아 공모주 청약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33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 사태 중심에 있는 라응산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동반 퇴진이 불가피하며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진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엔화 초강세 논란 일본이 결국 6년 6개월 만에 외환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단독 개입만으로 엔고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내년부터 010이 아닌 이동전화번호 사용자들도 최대 3년간 010 번호를 바꾸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모든 이동전화번호가 010으로 강제 통합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갖고 이슈는 서울경제TV 보도국에 있는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는 외국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상장지수 펀드도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서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보다 폭넓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금 자본시장법에 외국인 집합투자증권 적격 기준을 좀 손질을 해서 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 상품을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은 국내 대형 자산운용회사 ETF 담당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마 뭐 외국 자산운용사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조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서 해외 ETF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른 관계자도 역시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은 해외 ETF의 국내 증시 상장이 허용되면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좀 적극적인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의사를 밝힌 곳이 도이치방크가 있고요. 홍콩 소재 자산운용 회사도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선 다양한 ETF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그 가능성만 듣고도 아마 기쁘실 것 같은데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자산운용 업체들이나 또 자본시장에는 뭔가 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해외 지수를 좀 추종하는 ETF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의 ETF 상장이 허용되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ETF가 국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홍콩, 유럽,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 회사들의 ETF들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데 반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진출이 막혀 있었죠. 그런 점에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이제 금융당국과 거래소 역시 해외 ETF가 이제는 좀 국내 증시 상장에 허용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반기부터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요. 역시나 그러한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도 얼마 전에 아주 큰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필라코리아가 또 공모주 청약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대박을 냈습니다. 3조 7천억 원 돈이 몰려서 경쟁률이 330대 1에 육박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어디서 이렇게 실탄들이 모이고 있는 거냐. 결국은 시중 부동자금이겠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들이 계속 공모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뭐 어차피 부동산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새내기 우량주들이 계속 좀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계속 신규 자금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뭐 계속 공모주들의 그럼 이런 뭐 대박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공모주 가운데서도 좀 종목별로 좀 잘 수익률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장성 같은 걸 좀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처뿐인 신한금융지주 사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참 뭐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뒤숭숭함이 전반적인 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금융당국이 드디어 신한금융지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라흥찬 회장 또 이백순 은행장 또 문제가 됐던 또 검찰에 기소가 된 결국 신상훈 사장 모두 이 빅3 다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경영진의 어떤 전반적인 물갈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좀 강도 높은 발언을 좀 했죠. 예. 뭐 빅3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신한금융지주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사실 조은행과 LG카드 인수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 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양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한은행이 특정 주주나 경영인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진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빅3가 퇴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동반 퇴진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당국으로서는 좀 KB 사태처럼 좀 관치라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3단계 론이라는 건데요. 네네. 일단은 뭐 이제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좀 3단계로 좀 나눠서 한번 좀 세대 교체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뭐 자세한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금융당국과 금융가에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사회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 세 사람이 동반 퇴진하도록 한 다음에 사회이사 중에서 또 금융계 출신 원로나 전직 최고 경영자급이 과도기 경영을 맡고 또 그 다음에는 젊은 층을 끌어올려서 세대 교체를 하자 뭐 이런 게 3단계 해법론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뭐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에 이미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빅3 경영진의 동반 퇴진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지금 뭐 금융가와 또 당국의 반응인데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뭐 이제 기소를 하고 검찰 고발을 하기 전에 사실 라 회장이 좀 이제 연임에 앞서서 좀 경영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다음 후계 구도를 좀 매듭을 지었으면 차라리 정말 뭔가 지금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는데요. 이미 뭐 사태는 벌어졌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뭐 현실적인 방안이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세대 교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G20이 가장 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 금융개혁 아닙니까? 네. 이제 금융사들의 개혁을 뭐 핵심 의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최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대형 은행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정부로서는 좀 부끄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강도 높게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그 빅3는 동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일단은 뭐 다 갈기갈기 찢어진 서로 적이 됐고요. 자, 그러면 3단계 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빅3가 퇴진을 하고 중간에 잠깐 누군가가 와서 과도 경영체제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야말로 세대 교체가 된다라는 그런 해법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 어떤 사태를 일단락을 시키면서 봉합을 짓고 더 궁극적으로 어떤 신한금융의 지배 구조까지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인지요? 뭐 아직은 이제 뭐 좀 더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뭐 이런 게 뭐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리더십 복원을 위해서라도 좀 이 빅3가 퇴진을 하고 정말 과도 경영 체제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피를 좀 수혈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번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빅3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또 이른 시일 내에 이제 후계 구도 문제로 아예 논의의 틀을 옮겨서 좀 새로운 롤모델, 뭐 이미 좀 시기가 늦긴 했습니다만 좀 새로운 롤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지금이라도 뭐 이런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시장의 그 환시장 개입이 어제 6년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또 한 번의 방어가 있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단독으로는 여전히 조금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환시 개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1차 결과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주변들의 평가가 있는지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6년 6개월 만에 뭐 전격적인 개입이었는데요. 이렇게 개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개입도 사실 의외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원래 이렇게 환시장에 좀 개입을 할 때는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 자체가 아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런 공식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갓나오토 내각이 좀 외환시장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뭐
민주당 대표 경선 승리 발표 직후에 좀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간내각은 좀 어차피 좀 소극적이다 뭐 이런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시각이 있는 데서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불신을 좀 해결을 하려고 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엔화를 풀고 또 달러화를 사들였더니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달러당 85.14엔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단독 개입이기 때문에 공조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일단 뭐 일본 단독 개입 전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3년과 2004년 같은 경우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입을 했더니 환율 안정화 효과도 미미했던 데다가 게다가 또 오히려 엔고 현상이 더 강화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독으로 개입을 했을 때 가령 2004년 1월에서 3월 동안 무려 14조 엔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3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엔화 가치가 되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또 수출을 향후 5년간 2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달러 추세를 좀 방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의 공조가 있지 않은 이상 좀 궁극적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방통위가 드디어 이동통신 식별번호에 대한 통합 얘기를 좀 꺼내들었는데 결국 010으로 2018년에 완전히 다 강제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2010년이죠. 그 사이에는 뭐 016, 017 이런 번호로 뭐 3년 동안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요. 좀 정부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좀 통합 정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절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계속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번호 이동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010이 아닌 번호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3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번호 이동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010이 아닌 번호 가입자들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574만 명, LG U+가 165만 명, KT가 80만 명으로 해서 총 819만 명에 달합니다. 네. 이들이 이제 뭐 한시적으로 계속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기존의 번호를 사용을 해서 3G망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뭔가 좀 논란을 잠재우겠다 뭐 이런 절충안처럼 비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특정 통신사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가령 지금 이 계획으로대로라면 사실 010이 아닌 번호를 가입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 상당히 불리하고요. KT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국의 발표가 있자마자 사실 SK텔레콤과 LG U+ 같은 경우에는 반발 성명을 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TV 보도국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생산 제조업 지표, 미지근한 지표 속에서도 M&A 약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큰 폭의 반등은 결코 아니었고요. 다우가 약 한 46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하락 하루 만에 보합권 혼조에서 일단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뉴욕 증시. 오늘 우리가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우리 시장 얘기는 출발 센전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